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화창한 5월 29일 수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을 넣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여러 개가 발견돼 간밤에 긴급 대남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죠. 결국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력 반발. 이탈표가 누가 던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더니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습해 최소 29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탈표 누구? 바로 정치권 소식인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돼 이탈표를 두고 여야는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죠. 어쨌든 부결을 두고 야권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다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유승호 기자 리포트 보시고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최혜병 특검법 부결 직후 범야권 6개 정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이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야권 6개 정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개혁신당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무엇도 아닙니다. 특검법 대치로 22대 국회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범야권은 이번 주말 2차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어제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김병민 일단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 가결되면은 탄핵 열차에 시동 걸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결집 효과, 이탈표 막자 이런 위기감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떨까요? 이건 비단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전에 민주당이 당 지도부에서도 시종일관 탄핵을 아무렇지 않게 거론하고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등 계속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거론하게 됩니다. 예. 최혜병에 관련된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혹시 여기에 불필요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들은 어느 정도 상황들이 누적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일단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진하면은 특검도 스스로 요청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탄핵에 준하는 상태처럼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여론을 직접 형성해 가고 있는 야권의 목소리에 아마 여권 내부의 결집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거기에 그대로 찬성을 눌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여권 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표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모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이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면 김상일 부대변님 일단은 가격을 주장한 범야권에서 179명이 참석했는데 찬성표가 딱 179표가 나와서 그렇죠. 이 표가 여권에서 야권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 건지 여기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 오가고 있고 분석 작업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권에서 오히려 5명이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다 추측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어떤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했을 때 색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면 안 된다. 그죠?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색출하듯이 하는 거는 저는 취지에 무기명 투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 추측만을 얘기를 하면 예.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기명 투표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분이에요. 여기에서 반대표를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무효표를 던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적어도 한 표는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적어도 한 라고 표.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 하겠어요. 민주당이 나온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뭐 반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다른 법안들 명분 있는 법안들이 많아요. 최상병 특검법은 명분도 없고요. 자기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보다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범야권에서 민주당 아닌 다른 야당. 예, 이탈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가령 뭐 어떤 인물들 당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또 거론될까요? 정치적으로 제가 너무 이렇게 타격을 예. 줄 수도 있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범야권은 국민의힘과 좀 이렇게 정서나 어쨌든 그 이해관계를 예. 같이 하거나 같이 할 잠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추측의 근거는 거의 가를 쓰면서 가에 따른 괄호를 친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무효표를 표기한 만들어. 분들이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상한. 근데 거의 가라는 표시는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전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가는 해야 되는데 갈등, 그 당의 어떤 만류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했던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저한테는 좀 더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한 표, 최소 한 표는 이탈은 있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럼 김병민 최고께 다시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잠재적으로 여권과 함께할 분이나 당 말씀하셨고 또 이상하게 좀 표기한 갈등의 부분인지 글 쓰면서 끝까지 갈등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기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의 5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지지층들이나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껏 찬성하겠다라고 공표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기명 투표장에 들어가서 반대나 무효를 찍었을 때 실익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예, 이미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감을 다 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5명 의원 외에도 1명은 반드시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들어가서 5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찬성했을 의원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요. 그럼 그만큼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이탈표가 그만큼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측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 똘똘 뭉쳐서 이 내용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만큼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온종일 이 인물의 이름이 화제였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자, 이번엔 어떤 이슈였을까요? 국회 취재기 전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당선 및 낙선자들을 만났다는데, 자, 얘기 들어보면 당대표 출마를 굳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총선 출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에 폐지됐는데요. 현행 당협위원회 체제에서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고 선거 기간이 아니면 후원금도 모금할 수 없어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과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구당 부활 얘기.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언급을 했는데, 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주 당원 컨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보인 건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으로 당원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죠. 지구당이 권리당원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원외 위원장들도 지구당이 생기면 후원회를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어서 험지 공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민 최고위원.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당무에 대한 얘기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다면은 이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 출마 의향을 밝힌 거라고 거의 보면 될까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공고히 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지들은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는 건 원외위원장들의 수건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수건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안 됐냐? 법을 처리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당을 부활하는 순간 내가 있는 지역구에 상대 정당의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돼서 운영되게 되는 거니까 예.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썩 맞득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주류 현역 의원들은 대다수 영남권 등에 포진돼 있는데요. 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세인 지역은 전부 다 원외위원장들입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당협 등이 다 거의 불법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써가지 않으면 사실상 당협 관리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낙선했던 젊은 청년들, 전문가 그룹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을 써가면서 4년에 그 지역을 지킬 수 있겠냐. 다 당협 이거 운영 못할 테니까 떠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결국은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원내 영남권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전문가 그룹들이 진짜 제대로 당에 참여해서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도록 방점을 찍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은 안타깝게도 김병민 최고께서도 네. 낙선에 포함이 됐고 수도권 말씀하신 다 포함이 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저희 같은 정치 공급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구당 부활하면 국민들 듣기에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2002년 차떼기 사건 때문에 2004년 오세훈법으로 불려지게 되는 법이 처리가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돈 정치를 끌어내겠다고 정치관계 3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정치 혁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좋은 거 하려고 다시금 과거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외위원장들의 지금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없는데 법이 처리되지 못했던 과정을 보면 국민적 여론이 숙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당 부활만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다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국민들 정치 수요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끌고 나가면서 이 문제도 지금 개정할 때가 됐다고 함께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국민들 여론도 추동하고 네. 여의도 정치인들도 함께 발맞춰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좀 시사한 상황에서 원외 위원장들의 어떤 마음을 좀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구당 부활. 그렇다면 원외 인사들은 만약에 좀 지원, 환영을 많이 뜻을 나타낼까요? 지지를 많이 거의 하게 되는 걸까요? 절대적인 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이 이슈를 선점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그동안 다
전당대회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기인 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가 소통하고 함께 8월 달에 국민의힘만 전당대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가 있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 여야가 공히 이 이슈가 공통 의제가 되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대할 수 네.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대목을 좀 지켜봐 볼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수장이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관련 언급을 하는 와중에 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네, 전당대회 뭐 대표 나온다는 소리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저거 하게 해라. 예, 한동훈 위원장 다 나올 것처럼 분위기가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안 나온다. 장갈 기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권에서는 사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들으신 것처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가 재차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백서특위위원장을 만나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두 사람 언급한 두 사람 훈이라는 공통 글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헷갈렸다. 네. 말실수일까요? 아니면 뭐 진위 여부 어떻게 이게 사람 보십니까? 이름 때문에 헷갈렸다기보다는 예. 최근에 어떤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헷갈렸을 수 있다라는 헷갈릴 수 생각은 있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의 내용을 보면은 뭐 본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그 부담 갖지 말고 저거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거 하게 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나오면 저거 하게 하라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머릿속에서는 조정훈 그 백수출간 위원장을 생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좀 이렇게 좀 함몰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오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병민 최고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 상황 파악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말실수를 한 거죠. 말실수라 보십니까? 총선백서 TF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했던 이슈들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라디오에서 상당히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그 라디오를 바탕으로 기사가 생산되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김현정 앵커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조정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벌써 며칠이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깜짝 놀란 얘기들도 아닌데 내용들을 방송 끝날 때까지 저렇게 가져갔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 관련 이슈로 좀 당 안팎이 시끌시끌한데 친윤 이철규 의원이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이렇게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은 네. 뭐 당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 자유롭게 예.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예.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예. 온통 전당대회가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로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쏠려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요. 네. 한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네. 당시 선거에 고생한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를 네. 초청을 하신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거절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다. 네, 저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 출마한다 만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 이철규 의원은 일단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 이런 현상을 좀 거북하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톤 조절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 책임론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뭐 홍준표 시장은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 나와라 마라에 대한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것 같고 딱 한 가지 거론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마지막 공간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인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지금은 다소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걸 잘 봉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좋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자 어쨌든 대통령 친윤인 인사라고 하는 분이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분 분명히 문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 인정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실상은 비판을 한 거죠. 수위는 좀 낮추긴 했지만 비판을 한 건데 저는 그 비판이 적절한 비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른이고 그다음에 선거에 열심히 뛰게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으면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른스럽고 그게 아름답죠. 근데 그때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름답지 못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고생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초청을 했는데 그게 내가 좀 힘드니까 지금은 뭐 좀 어렵습니다. 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 위로의 자리에 진정성은 과연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한동훈을 좀 활용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좀 저로서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는 나오게 되면 이철규 의원이 그러잖아요. 나올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나오려고 했던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그런가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흥미롭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자, 어쩌면 황당한 뉴스이기도 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남한의 오물을 자, 어젯밤 11시 30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삐 하고 울려서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을 넣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들이 발견됐다는 내용인데 자, 어처구니 없게도 오물이 담겼다 이 내용입니다. 자, 전민석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저희 취재 기자와 함께 무슨 의도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수도권과 강원 지역 일부 주민에게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는 내용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기와 강원 전방 지역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10여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맨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날다가 일부는 떨어졌습니다. 이 풍선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도 매달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이 걷어들여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은 야간에 발견된 걸 고려해 격추하지는 않고 떨어질 때까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6년도에는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서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내 대북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고 이에 맞서 북한은 지난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그럼 국방부 출입하는 강재묵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 리포트 봤지만요, 밤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이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150여 개가 넘는 전단이 접경 지역인 강원도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에서까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오물이 매달려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전단에 대한 경고를 미리 담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강 기자, 이제 오물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것 같기도 한데 뭐 흔히 말하는 뭐 인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아주 황당하지만도 않은 것이 지난 26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부상에 담화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남한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해상국경을 침범하고 있다며 맞대응차 오물을 살포하겠다 엄포를 놓은 바 있었습니다. 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이날 식별된 대남 전단들은 앞서 국방성이 예고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북한은 어제까지만 해도 군사 정찰 위성이 좀 발사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 직후에 이 보복이 나온 거라서 뭔가 연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법 하거든요. 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 소위 분풀이다라는 해석도 분풀이. 예 맞습니다. 해석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하는 장면이 공개돼 앞서 망신을 산 바 있었죠. 이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군은 물론 일본 NHK 방송을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이 발사 고작 2분 만에 공중 폭발하는 모습이 여실히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남 전단 살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조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라는 해석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예, 이 정찰 위성 발사 시기를 놓고도 좀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제까지 한일중 정상회의가 진행된 바 있었잖아요. 어제자 북한 방송 먼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하여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한 목소리를 내며 북핵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은 북한이 최대 우호국으로 여기고 있던 중국이 한일과 부쩍 가까워지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른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훈련 받다가 이틀 만에 안타깝게 숨진 육군 훈련병 얘기인데, 자, 사인으로 약간 추정되는 것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횡문근 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우선 횡문근 융해증이 어떤 증상인지부터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육 손상이 심해지다가 끝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지나친 육체 활동이나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고 괴사하는 증상을 일컫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육이 녹아서 혈관을 막게까지 되면서 신장 폐쇄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단 이 사인이 횡문근 융해증, 사실 어려운 용어긴 한데 처음 듣는 용어인데 어쨌든 이게로 밝혀진다고 하면 과도한 군기훈련이 직접적으로 좀 이 사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날씨 앵커께서도 또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상당히 더운 날씨를 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런 증상이 발견됐다는 것은 소위 얼차려를 과도한 시간 동안 받다 보니까 체온도 높게 상승하게 되고 무리한 활동을 계속해서 또 지속해서 시켰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숨진 훈련병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여러 좀 장기가 손상이 있었다 이런 좀 보도 또 나오고 있어요. 사망한 훈련병이 사고 당일 긴급 이송됐던 이 강원도 속초의료원에는 신장투석기가 없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방병원의 열악한 의료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네. 40도가 넘는 고온에 이상호흡 증세까지 앓고 있던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에서 심부전 증상을 보였지만 당장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예. 어쨌든 이 군기훈련이 이제 가혹행위로 이어질 만큼 무리했느냐 이게 아마 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사망 훈련병이 적었던 그 훈련 내용도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사망 훈련병은 통상 20kg에 달하는 이 완전 구장을 한 채 구보는 물론 선착순 달리기. 선착순까지 했다. 맞습니다. 또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저희 지금 그림도 예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모두 군기 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이 훈련병이 대체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얼차를 시켰냐. 또 이 중대장이죠. 부중대장. 이런 훈련을 왜 시켰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또 하나의 또 핵심 대목이긴 할 텐데 그 부분 역시 여전히 취재가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취재에 이어 이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군기 훈련이 진행됐는지 또한 이첩된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첩이 됐다. 경찰 조사로 경찰로 이 사건이 이첩이 됐다는 건데 중대장과 부중대장 이 두 명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 6구 측 설명 먼저 듣고 오실 텐데요.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구 측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던 부중대장이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은 이들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 직권남용 가혹행위죄 2가지 죄명을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과 사건 관계자, 수사 대상자를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들 간부를 향한 무차별적인 신상털이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 간부 중 일부의 실명부터 사진까지가 일파만파 퍼지곤 했었습니다. 해당 인물의 출신 학교까지 포함된 신상 정보가 그대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 수사와 별도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양해야 있고요. 자, 이번 사건이 또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근데 하나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거죠? 지난 2012년 사례인데요. 육군에서 야간 행군 후 이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역시 횡문근 융해증으로 밝혀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인해 파괴된 근육 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심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앞서도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사망 훈련병의 사인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밝혀질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강재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취재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부 공개, 비밀번호 일부 공개입니다. 자, 김호중 씨가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알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이와 관련해 얘기한 게 있는데 저희가 듣고 오시죠.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셨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가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호중 씨가 경찰에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고 3대를 보유했는데 정확히는 이 아이폰 기종입니다. 아이폰 기종인데 이 번호를 알려준 애 만에 굉장히 경찰과 옥신각신했다. 어제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러다 경찰에 어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고 저희가 한 번 더 전달해드린 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3대 아이폰 비밀번호 중에 일부만 제공한 거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 당초 김호중 씨가 구속 전에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를 거부를 하다가 아이폰 세대가 압수가 되자 이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 이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다시 변호인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그러면은 내가 제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부 다가 아닌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중 일부 아이폰만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아이폰은 사실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이 포렌식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속기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문학 교수님, 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그래도 협조적으로 좀 자세를 좀 취한 게 어떤 형량, 혐의 좀 낮춰보려고 했던 걸로
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감이 있거나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 자 비밀번호 일부만 공개했다. 이건 또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협조나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는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팬 또는 그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협조의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 아이폰이 열리게 되면 그 사실상 열리게 되는 것도 녹록치는 않죠. 뭐 가능한 경우는 이스라엘 그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려 2억 이상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간도 어제 저희 많이 이건 변호사 걸리겠어요. 말로는 검찰이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창과 방패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예.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가능도 하기는 하겠죠. 뭐 560억 개의 그 조합을 그 통해서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그 업체의 그 적극적인 혹시 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운 이제 문제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아이폰에 대한 FBI 뭐 영국에서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는데 또 그건 회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 테러와 관련된 범죄라든가 아동 음란물과 관계된 것은 이런 협조를 안 한 경우에 나중에 발각이 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죄가 더 가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자기 부재의 원칙,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뭐 굳이 피의자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 방어권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 협조를 해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실이 이렇게 수사기관이 알게 되었을 때 신문 과정에서 그 신문의 그 주도권을 그 수사관이 갖게 되겠죠. 네. 뭐 이것에 대한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런 그 음주운전 바꿔치기에 관련된 사항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생활에 관한 이 문제도 또 노정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협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장가 기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한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어제 경찰이 김 씨 대신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 이걸 활용해서 두 사람 통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런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결국 모두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 녹음된 통화 내용 어떤 겁니까? 이 통화 녹음에는요, 사고 직후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내가 술을 먹고 사고를 냈다면서 좀 대신 자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이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인 22살 A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자기 대신에 좀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초년생은 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임지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혐의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가 또 변경되고 추가될 가능성 더 있는 겁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일단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부분이 크게 이제 부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소속자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초기 진술에서부터요, 이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해서 김호중 씨는 어떤 연관한 바가 없으며 소속사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매니저가 대신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통화 녹음 내역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요, 이 부분은 김호중 씨가 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있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부탁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는 교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라는 뜻하는데요. 교사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범인 도피의 방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대로 든 그 혐의에서 벗어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되는데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이거든요. 그런데 방조 혐의를 진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지만 범인 도피 교사는 범인 도피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부분에 있어서도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뺑소니 당일에 김호중 씨가 누구와 있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었는데 결국요, 이 개그맨 정찬우 씨와 래퍼 길 씨로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장가 기자, 정찬우 씨 하면 김호중 씨 소속사 3대 주주 중 한 명이에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앞선 취재 과정에서 이 김호중 씨의 행적을 따라서 확보한 CCTV를 통해서 사실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뭐 누가 옆에 있었다 이렇게 섣불리 이름을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네, 실제 그 인물들의 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는데 네. 우선 현재 한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두 사람 중에서 정찬우 씨는 1차였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김호중 씨와 동석은 했지만 저녁 식사나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찬우 씨는 김호중 씨의 소속사 지분을 28.3%가량 가지고 있는 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가수 길 씨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 거론된 인물 중에서 뭐 당일에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다고 뭐 죄가 될 건 정인이 없죠. 자연스러운 만남이니까요. 그런데 길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접촉도 안 하고 뭐 얘기를 안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길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2004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 정도 0.109%로 적발이 된 적이 있고 2017년도에 이제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이후 연예계에서 한참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서 긴 시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본인도 이제 반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후 여러 차례 이제 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여론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호중 씨 사태에서 동석을 하고 있었던 연예인이 이제 길 씨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길 씨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본인의 이런 음주 전력이라던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처럼 이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 보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길 씨는 이날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해당 자리를 맞춘 뒤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어쨌든 네. 김호중 씨와 길 씨는 그날 사실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일 뭐 음악 관련된 이슈로 뭐 처음 만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누리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만남에 함께 있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인 느낌은 갖고 있지 않고 평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만취하는 혹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길 씨나 동석자들이 조금 자제를 시키거나 이랬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근데 오히려 막 억지로 먹인 술을 이렇게 먹게 한 것은 아니냐에서부터 왜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숨겼느냐. 상당히 이제 그 비판적인 이런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뭐 길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음주운전을 실제로 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현재 소속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일날 뭐 택시를 타고 갔고 차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술자리에 함께 자리를 마련한 이런 인물들 중에서 이른바 그 유명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어쨌든 경찰은 이들이 음주운전하고 당연히 무관하고 방조 혐의도는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교사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 술자리에 내가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를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차키를 손에 쥐어주는 거죠. 운전해서 가라. 이전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은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 동석한 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나 교사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참고인 신분으로서 해당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묻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지 네. 방조 혐의,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관련된 혐의에 추가적으로 이들을 연루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김호중 씨한테 더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김호중 씨가 반성보다는 억울함이 커 보이는 건데 김 씨 측이 고 이성균 씨까지 언급하면서 인권위 제소를 검토 중이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혀서 많은 분들이 더 좀 뭐랄까요, 공분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이제 변호인이 이런 사실을 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문제되는 부분은 왜 애초에 그 김호중 씨가 처음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공개적인 상기에서 받을 때 귀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접해 보셨었잖아요. 근데 경찰 공보 규칙 이제 15조에 따르면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김호중 씨와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해당 부분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김호중 씨의 어떤 수사받는 과정이라던가 그 동선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고 이성균 씨의 사례를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 공보 규칙 이런 부분 작은 규칙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야만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제 김호중 씨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전체적인 수사 과정 본인이 좀 자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감을 사고 있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좀 바라보실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장가 기자, 그리고 김호중 씨 출연 금지 여부를 검토하던 KBS가 오늘 심사위원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될까요? KBS는 위법이나 이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나 뭐 의약품 습관성 의약품 사용, 또 대마초 흡연, 사기,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그리고 미풍양속과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데요. 뭐 출연 섭외 자제 권고라든지 한시적인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일단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규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규정의 구체적인 그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고 후 미조치 또는 그 음주운전 이상의 그 조직적 그 차원에서 국가 공권력을 그 기망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점,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못되게 학습했던 이른바 음주운전 그 단속의 피하기 꼼수의 총체적 집합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그 KBS의 그 과거 사례에 있어서도 뭐 음주를 했던 사례, 성추행에 관련된 그 사례, 또는 그 마약과 관련된 그러한 그 연예인들에 있어서 뭐 출연 정지라고 하는 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그런 그 입장에 비추어 봐서 특히 그 KBS는 이번 사건 그 직전에 그 23일 그 있었던 그 송파에서의 공연에 있어서도 KBS의 그 로고라든가 관련된 문구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을 봐서는 뭐 이번에 그 판단에 있어서도 아마 그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아마 그 출연 정지에 이런 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해보고요. 더군다나 그 KBS가 그 공영방송이고 음주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엄격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자, 피의자 조사 중에 경찰이 피의자한테 흡연을 시켜줬다가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가 기자, 자,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0대 2명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를 경복궁 담장에 쓰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면서 이 사주한 남성,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는 강 씨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5달이 지나서야 겨우 검거해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사흘 만에 다시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흰옷을 영상을 보시면 저 남성 지금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나왔네요. 있고, 지금 흰옷을 입은 남성이 무척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요. 네, 달리기가 엄청 빠르죠. 저 남성이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사주한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에 수사관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서 조사실 밖으로 나왔고 수사관 2명의 감시하에 담배를 피우라고 수갑을 풀어줬는데 담배를 피자마자 경찰청 담벼락을 넘어서 냅다
뛰어간 겁니다. 서울경찰청 일대가 난리가 났었고요. 강 씨는 결국 서울청에서 약 300m가 떨어진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다가 일대를 뒤진 경찰에게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당시 목격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찍 깨웠어요? 여러 명 쫓아갔는데 누가 경찰이 누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거죠. 네, 서울 도심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학과 교수님으로서 자 이게 믿겨지십니까? 뭐 경찰이 뛰고 범인이 뛰고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B급 코미디물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예. 더군다나 이 물리력으로 달리기 빨린 사람이 도망가면 성공이다라고 하는 옛날식의 뭐 그런 지금 모습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결국 이것의 가장 큰 폐해는 국가 공권력이 저렇게 이제 느슨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민들에 대한 그 불안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5개월 동안 도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도주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제2차 파생적 범죄를 범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것인데요. 뭐 근본적으로 요인들을 많이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저 수사기관의 물리적인 그 건축도 사실 도주에 아주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1.6m 정도 담장뿐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훌쩍 뛰어넘어서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한번 그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사안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사를 받는 그런 공간에 대한 좀 재검토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찰들 뭐 기강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좀 처벌이 뭐 징계가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그 생각을 해도 사실상 담배를 피는 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수갑도 그냥 채우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건 징계에 충분한 그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담배를 허용하느냐의 그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관에 그 따라서 뭐 재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의자와 조사관의 라포를 그 형성하기 위해서 뭐 중요한 순간에 뭐 자백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 뉘우침을 조금 얘기하거나 그럼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 뭐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뭐 이렇게는 허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는 또 이런 것을 많이 악용하는 피의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과잉 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완전히 꽁꽁 묶거나 뭐 이런 것은 허용하지 수는 없겠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공간에 있어서 무엇이든 담배를 허용했을 때는 적어도 한쪽 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 수갑을 분명히 채우는 상태에서 감시를 하는 뭐 이런 상태가 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어서 뭐 징계의 대상은 충분히 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예. 자, 변호사님. 피의자가 도망치는 일이 사실 얼마 전에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또 수갑까지 풀어줬다. 뭐 담배 핀다고 수갑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더 큰 다른 범죄로도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결국 시스템 완비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딱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뭐 휴게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휴게 시간 중에서 어디까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수갑 같은 부분을 풀어줄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이 명백하다면은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명쾌하게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통일적으로 그리고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이 마련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 좀 더 한 번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수갑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균형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4시간 이상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권에 그 반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에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지만 근데 판단을 이를테면 자해 타해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채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 몰입, 수사에 있어서의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이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 병원이라고 알아보기 어려운 시설에는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길가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는 어머니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의 난민촌을 폭격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탱크를 이끌고 라파를 공격했습니다. 라파의 중심가는 그야말로 초토화되는데요. 가자지구 정부는 정확한 사상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일요일 공습 피해 때 최소 45명이 숨지고 3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걸 대입해보면 이번 공격은 탱크까지 가세해 더 많은 사상자가 예상된다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보를 두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잔인한 학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총리는 비극적 실수라면서도 여전히 라파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국제사회에 더욱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상괭이라는 해양동물 아시나요? 웃는 돌고래로도 알려진 멸종위기종이자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돌고래입니다. 그런데 이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 인근에서 생육활동이 포착돼 화제인데요. 둥근 머리에 등 지느러미가 없는 상괭이, 새끼 상괭이가 어미와 함께 먹이를 찾고 물 위를 떠오르는 모습, 생후 1, 2주 동안만 나타나는 상괭이의 배냇주름이 관찰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근 해안과 중국, 일본 등에 서식하고 있는 상괭이는 멸종 위험이 커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는데요. 어망이나 그물에 갇혀 폐사하는 혼액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과학원은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해 어민들의 사용을 권고하곤 있지만 보급 속도가 더디다고요. 상괭이 보호를 위해 기관과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